진짜 제로금리 시대, 진짜 디플레,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 안녕하십니까.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에서 준비한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접속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에서 투자 전략 업무를 맡고 있는 홍동희 차장입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은 모바일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면서도 발빠르게 고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세미나는 현재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인 디플레 전쟁에 대한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옆에 책의 저자이신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시자 책의 저자이신 홍순욱 박사님께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세미나 이전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SNS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홍 박사님께 다양한 질문 드리면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책의 제목처럼 디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발병 당시보다는 좀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편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 실제 이제 집값을 보다 보면 좀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오늘 많은 질문들 주신 내용이 그래서 제로금리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박사님께서 혹시 이런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하죠. 다만 이제 좀 구분돼서 봐야 되는 게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자산 시장,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공존할 때도 가끔 있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전망이라는 이제 표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충격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디플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소비자 물가에 집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 집세가 들어가죠. 이 집세가 뭐냐 하면 전세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전세 가격 상승률이고요.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집세 물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를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하면 저 집세 물가가 한 9%, 10% 사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죠. 예.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최근에 내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30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최근 주택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요. 전세로 살다가 예. 반전세로 살고 계시던 분이 지금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이야 뭐 전세값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예. 안타깝게도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만 서울 살고 있고요. 서울에 또 아파트를 해봐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만 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2천만 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는 국민 10%의 일인데 예. 모든 뉴스는 거기만 나오니까 우리가 통계의 착시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는 게 훤히 보입니다. 박사님, 왜 우리는 집값을 안 넣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집값을 넣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가요? 싶은데요. 파란 선은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빨간 선이 뭐냐면 주택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뭐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홍 차장님, 예.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다. 이건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가 9억 4천, 9억 3천이니까 뭐 아주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저 큰 방은 저기 은행 거고 뭐 그러겠지만 아무튼간에 은행 거겠습니까? 뭐 그러면 저기 드레스룸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집을 우리가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응답하라 1994로 돌아가면 그때는 상금 타운 걸 갖고 이자를 넣으면 12%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시절에 10억짜리 집에 산다라는 건 뭘 타냐면 1년에 1억 2천이라는 소득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깔고 누워 있는 게 5만 원짜리 동전을 지폐를 쫙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전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주택 보유의 기회비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저 집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르는 저 사람의 기회비용이 얼마니까 물가가 오른다 빠진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10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그걸 은행에 넣었다. 물론 뭐 SC제일은행의 특판 예금 이러면 좀 더 높겠지만 일단 정부 정책 금리에 준해서 예금 금리가 정해진다고 보면 예. 500만 원이에요. 예. 야, 이거 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집값을 그냥 물가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주택을 보유한 데 따르는 비용 이걸 우리는 물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다 저걸 집어넣게 되면 저 그림의 빨간 선이 예. 바로 주택 보유의 기회비용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8년 동안 중에 2018년 한 해를 빼고 계속 마이너스다. 예. 뭘 의미하냐? 주택을 보유한 데 따르는 리스크가 줄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예. 그 집값이 떨어졌거나 이자가 많이 내렸거나 근데 집값은 안 떨어졌으니까 이자율이 말도 못하게 떨어졌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라는 건 분명한 맞는 일이지만 금리를 가지고서 기회비용 측면을 생각하면 90년대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강 큰 사람이었다면 지금 주택을 사는 사람은 아니 이거 뭐 10억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주거 안정에 주택 가격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임대료도 최근에야 뭐 조금 오른다 그러지만 아무튼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의 임대료 특히 월세 이런 것들이 못 오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 집값이 도대체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분, 예. 물가 부분들이 올랐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 이제 종부세도 집어넣어야 되고 예. 양도 차익 과세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제가 하면 그냥 저기 그렇죠. 정말 또 박사 논문 하나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 간단하게 계산해 본 것입니다. 이제 저렇게까지 마이너스는 안 나겠죠. 종부세 넣으면. 음. 근데 이제 종부세 들어가는 아파트는 15억 돼야 되니까 예. 제가 이제 그냥 가정에서 뺀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물가도 오르고 막 그런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집값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집값 그 자체의 상승만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기회비용 부분에서 뭔가 물가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는 압력이 거기서 생기기 어렵고 나머지 다른 부분 우리 경제에 뭐 예를 들어서 재고라든가 예. 또는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물가의 하락 압력들이 나타나 지난 5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그럼 집값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결국 지금 제일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코로나19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막 또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또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경제를 살리자면 또 봉쇄를 또 너무 계속 가져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봉쇄를 풀면 또 숫자가 늘어나는 약간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림의 회색 영역의 빨간 선이 어떤 나라냐 하면 스웨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스웨덴이 집단 면역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마스크 하는 사람도 없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해서 식당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밥 먹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실업률은 폭등하는데 네. 덴마크 스웨덴 실업률은 5% 4%밖에 안 돼요. 그게 저 밑에 있는 파란 선. 하늘색 영역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색 영역의 빨간 선을 보면 경제에 미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예.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제 자체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 집에 계세요. 회사 출근하지 마세요. 장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가 막 아무 일도 못할 텐데 예.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회에서 다 할 일들을 하는 거죠.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반대로 저기 있는 하늘색 선 저게 뭐냐 하면 노르웨이입니다. 예. 똑같이 이제 뭐 중국에서 이탈리아에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왔죠. 그렇죠. 근데 저기는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도 안 쓰고 길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면 노르웨이는 밖에 못 나오게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빠르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죠. 예.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원의 병상 능력, 수용 능력 내에서 환자가 증가하니까 치료가 가능해가지고 사망률이 100명 걸리면 한 분만 돌아가시는 정도로 비극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예. 실업률은 10%를 넘어. 왜? 밖을 못 나오니까. 예. 둘 다 복지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지만 실업률은 2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나오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획 기사에서 나온 걸 보고 예. 너무너무 제가 놀라서 야,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 선택이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하면 경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 사회적 격리를 안 하면 병원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는 환자의 수의 폭증이 나며 사망률이 급등해버리는 또 그리고 집단 면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예. 이 대가를 서로 무릅써야 되는 선택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렵네요. 예,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그림인데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사망자 숫자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는요 원마일 시티라고 해가지고요 홈런 잘 나오는 야구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옛날 우리 박찬호 선수나 예. 유현진 선수가 예.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 예. 저 덴버 가면 홈런 맞았던 거 저희 기억나고 기억이 하시는 분 나요.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공기 밀도가 희박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의 설악산 꼭대기에서 운동하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이니까 공해도 덜하고 공기도 깨끗한 편이고 살기 좋은 곳이래요. 그러나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왼쪽 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사망자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하죠. 예.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사회적 격리를 열심히 하니까 잠깐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격리를 해제하고 학교도 아이들을 보내고 관공서 문을 열었더니 두 번째 세컨드 웨이브가 왔어요. 또 늘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왼쪽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예. 이게 지난번 스페인 독감 당시의 교훈입니다. 그때 당시랑 뭐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게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돌아가셨고 미국만 하더라도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이제 미국도 25만 명 이상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지만 그때 비해 지금의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 하더라도 예. 저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함부로 리오픈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가 사회적 격리를 해제했다가 2차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 사회적 격리를 또 강화하면 아까 우리 그 스웨덴, 노르웨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실업률 비교 기억나시죠? 예. 이게 지금도 높아 죽겠는데 사람들 더 큰일 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세계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강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충격 과정에서 경제 내 과잉 재고의 문제를 일으켜 디플레 리스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경제 정말 위협적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코로나19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디플레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렇죠.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야, 이거 정말 마이너스 물가가 난 게 5월달 마이너스 물가가 난 게 그냥 국제유가 폭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생각 밖으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커서 생긴 일이구나라는 걸 오늘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회색 선이 뭐냐면 잠재 GDP. 네, 어렵죠. 그냥 생산 캐파다. 예. 예, 우리 저기 광명 소아리에 있는 뭐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자 이거죠. 100만 대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예. 설비도 좋죠. 자, 100만 대짜리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뭐다? 저기가 이제 캐파, 생산 캐파. 네. 바로 잠재 GDP입니다. 그 나라의 총 가용한 어떤 생산 능력. 네네. 자, 그리고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 선이 뭐냐면 실제 판매량. 네. 예, 이게 뭐 중요한 뉴스라고 지금 밖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 열심히 울려야죠. 저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0만 대 정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2008년에 불황이 왔죠. 그래서 예. 70만 대가 팔렸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비유입니다. 예. 70만 대가 팔려가지고 30만 대 재고가 됐고 한 해가 지나도록 안 팔린 차들이 야적장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연식이 바뀌어요. 예. 자, 홍 차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연식이 바뀌고 있고요. 세차를 해도
이게 이제 슬슬 오래된 차 향이 납니다. 어떡합니까? 싸게 파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재고를 재고를 들고 털어야죠. 기업이 계속 가면 큰일 나요. 그죠? 예. 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그걸로 끝입니까? 안 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나는 노력했다 하면서 계약직부터 죄송합니다 하청 계신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집에 보내거나 또 정규직 근로자라도 잘 안 되면 무급휴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벌써 이야기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자, 그림이 또 나왔네요. 다음 해가 돼서 경제가 플러스 성장했어요. 예. 문제가 끝났냐? 아니죠. 그렇죠. 왜? 100만 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90만 대 생산했다. 와, 회복됐죠. 지난해 70만 대 팔았는데 이번에 90만 대 팔았으니까. 자, 그러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양은 40만 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2년차 재고가 됐어요,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누적되는 과정들이 경제에는 참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저 밑에 있는 파란 막대기가 재고입니다. 경제에서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인데 저게 언제 해소되냐? 예. 2015년에 해소됐다. 엄청 다시 오래 이야기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7년 지나 해소됐어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2015년에 금리 인상한 거예요. 물감력이 그럼 그때서야 날 것 같으니까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제 내에 저렇게 재고가 많아가지고 디플레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 금리 인상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양적 완화 계속 해주다가 2014년부터 아유 이제 양적 완화 중단 테이퍼링 그 다음에 2015년 그것도 연말 돼가지고 금리를 그때 한 번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이 간을 많이 봤던 이유가 뭐냐? 재고가 많다. 디플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미국 이야기만 너무 하면 그러니까 예. 한국 이야기 한번 보시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나았어요. 저 그림에 있는 빨간 선이 경제 내 재고입니다. GDP 갭이라고 하는데 그냥 경제 내 재고. 파란 선이 뭐냐면 소비자 물가입니다. 제가 이제 둥그런 원을 하나 그려놨죠. 예. 저기가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경제 내의 재고가 마이너스잖아요. 빨간 선이 마이너스. 예.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파란 선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이 2%인데 한 번도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이게 결국 올해 5월에 예.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기록했다라는 게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지난 8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그러면 주가는 왜 올랐나요? 어떻게 물으시면 삼성전자 효과도 굉장히 있었던 거고 예. 특히 우리 2014년부터 대조양, 한진해운 같은 사태들을 겪으면서 많은 그룹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게 저 경제 내에 재고 수준이 너무나 많아. 예.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저물가 환경에 저금리 환경이 왔는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갑자기 덤프트럭이 물론 우리는 잘 피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 둔화가 폭이 적은 나라지만 그렇죠. 아무튼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쓰러져 회복하고 세브란스 죄송합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빨리 회복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뭔가 경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예. 과잉 재고 문제가 좀 있구나. 더 나아가 여기 이번에 받은 충격을 예. 해소시키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진짜 재고가 한번 누적되기 시작하면 진짜 회복하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 세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또 안 사죠. 또 일부러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디플레 위험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플레를 만들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 무역 분쟁을 하면 관세가 올라가서 뭐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기가 결국 나중에 회복하면 임금도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참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일단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주요국이 마이너스 10%냐 마이너스 30%냐 그러고 있는 중인데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좀 빠르고요. 그냥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피해가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네. 저 빨간 선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메이드 인 저팬 일본산 제품의 미국 회사의 물가입니다. 아베노믹스 2012년 이후에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게 보이죠. 확 네. 떨어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격 떨어지면 좋아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네. 그래서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기업들이 최근에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게 저 떡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파란 선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미국 가격입니다. 더 우리 떨어졌는데요? 관세부가 언제였죠? 2018년. 2018년이잖아요. 네. 저 근데 끝부분이 2018년이죠. 예, 그러네요. 예, 물가 더 떨어졌죠. 왜 그런 거죠? 왜 환율 전쟁했잖아요. 아, 우리가 미안해요. 그 중간에 끼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예, 2018년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그때 2,000 연말 2,000까지 떨어지는 뭐 6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장중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800포인트 빠졌잖아요. 예. 왜 그렇게 우리가 주가가 폭락했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중국이 위엔화를 평가절하하면서 말이 어렵죠. 다시 하겠습니다. 환율을 조정하면서 예. 1달러에 대한 위엔화 환율을 6위엔 정도였는데 7위엔까지 막 올려버리니까 한 10몇 % 올려버리니까 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서 관세 10%, 20% 부과한 거 다 반영하고도 가격을 인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경쟁자인 중국 기업이 가격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거나 적어도 우리나라 환율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환율 급등하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가만히 있어 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차 손이 발생하는데 예. 달러로 전부 다 평가하는데 환율 오르는 나라에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팔고 예. 여기에 또 하반기에 또 반도체 경기도 저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반도체 경기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8년 주식시장이 그렇게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무너졌던 이유는 예. 제 생각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 우리도 결국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타났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결국 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되면 또 환율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디플레가 더 심해진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정말. 예, 가격 인하 경쟁을 누군가가 또 불어붙일 것이다. 예. 누구라고 벌써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저기서 난다라고 저는 못 보겠어요. 오히려 이제 환율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겠죠. 우리는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죠. 환율 급등해버리면 예. 경기 안 좋아서 안 그래도 디플레 압력이 심한데 물가 급등해서 오는 인플레라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으니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잘 지내기를 예. 그리고 글로벌 간의 협력들을 좀 잘하기를 또 올해 연말에는 미 대선에서 좀 여기까지만 하죠. 예. 아니, 이제 정말 위안화랑 엄청나게 같이 원화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아유 매일매일 보잖아요 저희가 예. 그냥 위에나 얼마 고시했냐. 거의 2018년 이후에는 뭐 달러보다 오히려 위안화랑 많이 연동되는 느낌도 있을 정도로 정말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사실 이런 요인들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 얘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주 네.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놨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결국 화폐 가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춰서 인플레를 오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물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풀어도 결국 물가 안 오를 수 있는 게 맞나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런 비겁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돈이 실물로 안 가면 암만 돈 풀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일본이잖아요. 예. 일본이 양적 완화에다가 질적 양적 완화까지 QQE까지 2016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 일본에서 물가 올랐다는 얘기 우리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세만 인상될 때마다 이렇게 3%씩 이렇게 물가 오르고 실제로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베노믹스 시작 이전에 비해서 시작 이후에 실질 임금 있잖아요. 예. 물가를 감안한 임금은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소비도 마이너스고요. 예.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우리로 얘기하면 부가세 인상해서 외형은 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세금 인상 효과지 인플레가 나는 징후가 안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을 일단 주목해 주시죠. 예. 저 파란 선이 뭐냐면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긴 이름의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패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규모가 파란 선입니다. 저 파란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로금리를 낮춰놨는데도 경제 돈이 안 도니까 예. 어떻게 했냐면 채권 시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홍 차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S모 은행에서 트레이더예요. 예. 제가 연준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 연준이 보통 그 일을 합니다. 뉴욕 연준이 제가 가가지고 딜러입니다. 가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제가 좋은 가격에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트레이더 입장에서 누가 좋은 값에 사주겠다는데 집도 누가 훅 치고 들어와서 팔 마음 없었는데 세게 사겠다 그러면 팔까 말까 고민되는데 채권이야 호가가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누가 아주 가격을 잘 불러서 사겠다 그러면 홍 차장님 저한테 안 파시겠어요? 팔아야죠. 팔죠. 그러면 홍 차장님이 갖고 계시던 채권이 저한테 오죠. 네. 저는 자산이 늘죠. 저 파란 선입니다. 자산이 늘죠. 그 대신 제가 윤정기로 찍어낸 중앙은행 나빠요. 윤정기로 찍어낸 달러를 들고 와서 홍 차장님 주면 홍 차장님은 반갑받은 것도 쓰며 인센티브 받겠네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양쪽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아셨죠? 제가 시장에 나가서 홍 차장님의 채권을 사죠. 그럼 제 자산이 늘고 예. 제가 자산을 사면서 비싼 값에 사면서 홍 차장님은 이익이 나는 현금을 드셨죠. 예. 그래서 요걸 왜 하냐면 홍 차장님이 그걸 딱 돌아서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매매하든 대출을 해주기를 바라고 해줬던 거죠. 예. 근데 홍 차장님이 딱 돌아서더니 저한테 네. 예금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빨간 선입니다. 아. 초과 지준이라고 나와 있죠. 초과 지준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예. 갑자기 고객들이 무 몰려들어가지고 예금 돌려주세요 이러면 망하잖아요. 예. 우리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봤잖아요. 2008년에 저 영국에서 노던락 뱅크런 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무서우니까 은행한테 우리는 무슨 규제를 하냐 하면 100만 불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불을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하세요. 저게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예. 저는 지준이라고 적혀있지만 네. 지급준비금입니다. 네. 근데 10% 이상으로 돈을 쌓아둔 걸 초과죠. 예. 저 얼마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몇 조 달러입니까? 예, 미연준이 7조 달러, 초과 지준이 3조 달러 넘었죠. 예. 양적 완화 푸는 족족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시? 다시 은행에 쌓이는. 다시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예금 금리가 얼마라고요? 제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S은행, 미국에 있는 S은행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 S은행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S은행, 당신들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 S은행이 그러시는 거죠. 저희들 여기 2008년에 은행 망할 뻔했고요. 그게 되어. 공적 자금 받았고요. 우선주 발행하고 저희들 구조조정했어요. 네. 불황에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바람에 망할 뻔했습니다. 네. 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왜 빌려줘요? 여러분, 물론 이 S은행은 나빠요. 미국에 있는 S은행 나빠요. 네. 그런데 S은행이 혹시 다른 S은행? 다른 S죠? 예. 왜 그러세요? 놀라고 그러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아니 제가 그냥 약간 심리적인 그걸 썼어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 일 같거든. 예. 다른 S은행입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저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미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저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 그래 은행이 돈 빌려줄 때까지 푼다. 그 저기 보시면 2014년에 예. 초과 지준이 마이너스 나는 거 보이세요? 그러네요. 예, 네. 저때 1년 지나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2015년.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저 초과 지준이 줄어야 돈을 푸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왜? 목표 달성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 양적 하나만 자꾸 보면서 돈 많이 푸는데 인플레 안 나요라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중앙은행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황당해하는 거죠. 오른손으로 돈을 빌려줬더니 왼손으로 예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도는 그렇죠. 거죠. 네. 두 번째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과 지준 줄 때까지 푼다. 누가 이기냐 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기 AS라고 자꾸 뭐 그러니까 싫어하시니까 C은행 할게요. 예. 미국에 있는 C은행. 합치면 너무 구체적인가요? 미국에 있으니까 좀. 미국에 있는 저희는 C은행. 영국에 미국에 있는 C은행. 미국의 C은행. 컨트리 은행이라고요. 예. C은행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주라 그랬는데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은행에게 대출을 받았던 기업이 망할 것 같을 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못 빌리면 채권을 찍는 것밖에 없죠. 회사채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회사채. 회사채를 찍은 걸 연준이 사주면 되잖아요. 그럼 연준이 기업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되죠. 그렇죠.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는 초과 지준이 느는 한 계속될 거다. 두 번째, 그래도 돈 안 빌려주면 회사채를 살 것 같다. 여기에 우리의 투자의 포인트가 있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저기는 이제 기축통화고 예. 우리는 변방의 작은 나라, 전 세계 12위 정도 되는 커런시 그 매매 비중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세계 외환 시장에서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미국 따라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 예. 미국이 제로금리 하면 우리도 제로금리, 미국이 양쪽 하나 하면 우리도 좀 따라하고 미국이 이제 나중에 뭐 회사채 사고 하면 우리도 좀 사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단하면 우리도 세계 경제 회복되나 하다 중단, 이게 이제 패권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걸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네. 파란 선이 뭐냐면 GDP 대비 이자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좋은 데가 누구냐? 미국 중앙정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파란 선이 뭐냐면 GDP에서 차지하는 예. 국채 이자입니다.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이 냈죠, 이자를. 예. GDP에 한 4%도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1.5%. 역사상 최저 이자를 내고 있다. 왜? 금리가 제로니까.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암만 정부가 국채를 찍고 예.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도 그걸 누가 사주죠?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사주면서 금리를 낮춰주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따르는 리스크, 이자 비용이 거의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30년씩 찍어요. 자, 30년 동안 이자 0인데 30년에 한 번이라도 인플레가 나면 원금의 가치는 사라지잖아요. 이게 장기 채권을 자꾸 발행하는 게 저런 이유입니다. 우리도 30년짜리, 50년짜리 찍잖아요. 예. 이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기틀이 특히 최근에 미국이 제3차 경기 부양 정책 하는 게 다 저거예요. 예. 자신들이 채권을 아무리 찍어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이자 비용도 안 올라가는 타임에서는 굳이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안 쓸 이유가 있냐. 게다가 올해 선거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고, 또 일본도 원래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했었던 이유가 그럼 금리가 그만큼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버티는 봤을 수 거죠. 예. 특히 일본은 자국 국민이 다 정부 국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외채처럼 이런 것도 환율의 영향도 안 받고 국민들이 일본 국채만 사주니까 사실 근데 한국도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도 전체 국채의 한 90 몇 퍼센트, 91%인가 2%가 한국 사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가 양쪽 하나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야 뭐 0.5% 이자가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웨이브가 벌어져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면 그때 금리 인하해도 될 문제니까요. 일단 뭐 우리야 아직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예. 미국처럼 기축통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돈이 실물이 안 돌아서 예. 금융 시장이면 뱅뱅 돌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결국 그래서 돈 풀어도 물가 압력이 생기기도 어렵고 뭐 그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은행, 중앙은행, 은행, 중앙은행 하면서 예. 통화 공급량만 늘어난 걸로 보이지 이게 정말 실물에 가야 되는 예.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참. 지금까지 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정책까지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 웹세미나 이제 주제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디플레 위협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주식시장 보면은 뭐 디플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V자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일단 주식이 좀 더 좋은 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아니 저도 올해 조정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조정받지 않겠나 그랬는데 한국 정부가 금리도 뭐 그 미연준 금리는 다음 날 그렇죠. 인하하고 예. 또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하고 하면서 무사히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잘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도 날아간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네. 파란 선이 뭐냐면 GDP 대비 미국 기업 이익입니다. 즉 이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굉장히 돈을 잘 벌죠. 90년대부터 미국 기업 이익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런가? 빨간 선이 뭐냐면 단위 노동 비용.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 상승률 빼기 생산성 향상률입니다. 자, 우리 홍 차장님이 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임금이 이번에 20% 올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 행정님 꼭 해주세요. 그래서 20% 올랐어요. 왜 그런가? 예. 하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투자 전략을 하시면서 WM 쪽에서 성과가 나가지고 고객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뭐 이제 은행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했었던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금값을 빼고 난 다음에 이익이 몇 배가 났다. 20%가 문제예요. 특별 승진 시켜주지. 상상만 해도 고맙습니다. 빨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 잘 벌고 생산성 향상되는데 임금 뭐하러 안 올려줍니까? 반대로 임금을 동결했다 그러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모 자동차 회사처럼 예. 차 안 팔려가지고 공장 놀고 있는데 생산성이 마이너스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임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임금 또는 소득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임금 빼기 생산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났다. 뭔 말입니까? 근로자들이 약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생산성 향상분보다 임금을 못 올린 거죠. 네. 그게 언제 오냐면 저 그림의 회색 막대 부분입니다. 음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레이 영역을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불황입니다. 그리고 불황이 시작되자마자 빨간 선이 다 꺾이죠. 항상. 예. 쭉쭉 내려가네요. 예. 왜냐?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예. 좀 죄송합니다. 좀 집에 가주세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이게 자본주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 시작된 지금 먼저 불황이 시작됐다고 보니까 불황이 시작된 다음에 그 뒤에 항상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저 빨간 선이 내려간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오죠. 예.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들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해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번에 어떻게 되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 해고자 수가 2천만 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종류가 딱 나오는 거죠. 물론 저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이 이번 분기는 확 꺾이는 걸로 나오겠지만 예. 뭘 봐야 되냐? 예. 불황에서 비용은 다 줄 테니까 매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장이 희소한 시대에 성장을 하는 회사, 예. 매출을 유지하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마진을 누릴 가능성이 생긴다.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테니까. 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들 독점 기업들 성장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샤넬 런 봤죠? 예. 네, 요새 에르메스 런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브랜드 이야기해도 되나요? 뭐 그건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뭐. 아니 이 불황에 백 가격을 올린대요. 그러니까요. 이거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예. 이해되시겠죠? 이제 제가 하려는 말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인 거예요. 네 가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두 번째, 우린 이미 그들이 짜놓은 거미줄에 걸려 있는 노예일 것. 뭐 A 폰 나올 때마다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예. 안 그래요? 이번에 신제품 나오면 우리 또 다 살 거잖아. 저도 에이무품만 사는데 정말 계속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질 때 아마존 같이 싸게 저렴하게 신속하게 배송해 줄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 좋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섭죠. 네 번째, 얼마 전에 뭐 모데나, 람데시비르 뭐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름들입니다. 후보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 오르는 거 봤죠? 왜? 앞으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백신 한 대를 맞고 치료제 하나를 맞더라도 그 제약회사에 갈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 사 먹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예전에는 뭐 그린 뉴딜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뉴딜을 했다면 이번에는 헬스케어 공공보건 뉴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은 비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미래가 있으니까 비싸죠. 시장 평균보다 비싸죠.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흐름이 만약 이어지며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단위 노동 비용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향후 미래 가치가 올라갈 여지들이 생기니까 뭐 지금 따라 사라 이 말씀은 저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시장에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이런 후보가 된다 생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인은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예. 펀드들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미래가 있는 음.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 편에 들자가 되겠습니다. 저 빨간 선이 뭐냐면요, 가산금리입니다. 예. 우리 은행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시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저도 예전에 모 연금에서 일했거든요. 네. 모 연금에서 일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금리가 2%가 안 됐어요. 신용도에 예, 따라서. 신용도가 너무 높잖아요. 공무원을 얼마나 이 공무원 응?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저도 네. 이제 그만두려고 모 증권사로 옮겼어요. 네. 자, 공무원 하다가 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어요. 네. 연봉이 올랐겠죠. 그렇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이. 어. 예, 고객님께서는 그 괄호 열고 그분이 직접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네. 괄호 열고 예,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 신분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금리를 5%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무지막지하네요. SC는 좀 다른가요?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요. 이게 가상금리입니다. 결국 어떤 기업이나 그 개인이 연체의 리스크라든가 어떤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저는 공무원에서 증권사 계약직 신분으로, 왜냐하면 그 임원이 임시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끄덕거리진 아니요, 않겠습니다. 증권사는 그렇습니다. 은행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무튼 이와 같은 가상금리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저 봐주십시오. 예. 미국 기업의 마진이 어때요? 줄어들죠. 왜?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당연히 예. 당연히 저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당연히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음. 반대로 저 가상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선순환을 타기 시작하는 순간 반대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죠. 예. 그러면 우리는 회사채를 어떨 때 사야 되나? 아, 세상이 좋을 때 사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저렇게 가상금리가 급등하며 불황이 와서 언제 망할지 몰라라고 생각하며 채권 가격이 풍비박산나고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론 한두 회사를 사면 안 되죠. 분산된 포트폴리오, 회사채 펀드 스타일로 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리츠인데요. 예. 최근에 제일 못 오른 게 미국 리츠입니다. 이해해요? 아니 지금 저기 오프라인 다 망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그쵸. 반응. 특히 이번에 정말 정말 오래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백화점들이나 예.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전 같았으면 정말 어디 여행 한번 가고 출장 한번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었던 곳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리츠도 분명히 리테일 리츠나 이런 쪽은 안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거든요. 예. 저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항상 음영이죠. 예. 불황이 지난 다음에 급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연준이 금리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해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아직 불황이 안 끝났는데도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정책이 잘 먹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 저 파란선이 부동산 가격인데 예. 예전에는 불황이 오면 항상 부동산 값이 빠졌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반등하려고 그러는 중이다. 이런 점을 정리해 보면 예. 물론 뭐 물류, 저기 또 IDC 이런 데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 저는 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면 잘 분산된 리츠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물론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거는 고객님 마음이지만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국의 리츠 ETF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달러 자산을 제가 좀 좋아한다라는 걸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아, 예. 달러 자산이면서 성장주, 달러 회사채, 달러 리츠. 예. 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리스크 때문에. 두 번째 세컨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또 충격이 올 수 있고, 두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또 더 불거지지 않겠냐고 우리 걱정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환율 오르잖아요. 예. 아, 생각만 해도 겁난다,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이 뭐랄까요, 성장주에 예. 대한 투자와 함께 한국에도 좋은 성장주들이 예. 있으니까 좋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일단 안전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 자산 중에서도 특히 채권 스타일을 배당을 잘 주는 그런 스타일들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잘 가고 있지만 예. 시장이란 게 저는 정말 돌이 깔려 있는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리오픈하고 미국이 리오픈하고 좀 별일 없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것. 예. 또 저지경이 됐는데 대통령 각하가 마스크 안 하는 거. 좋더라고요, 진짜. 예, 최근 들어 또 지지율 문제도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시장의 추세는 아무리 봐도 저렇게 돈을 푸니까 상승 추세로 보이나 예. 울퉁불퉁할 것 같다. 저기 뭐 금리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예.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생각합니다. 주식에서는 성장주 그리고 회사채도 매력이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리츠도 투자 자산을 예, 활용할 수 리츠는 특히 있다는 배당 거죠. 수익률 보니까 4% 나오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예, 물론 금리보다는 뭐 훨씬 그래도 높으네요. 아유, 뭐 금리로 비교하면 안 되죠 이제는. 예. 왜냐하면 리츠는 저렇게 경제 충격 올 때 많이 예. 빠져요 사실. 예. 빠지니까 그건 뭐 리스크는 감안해야 되는데 대신 환에서 이제 네. 좀 리스크 네. 해치가 되고 예. 배당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음, 우리는 이제 그 위험의 순서를 음. 측정함에 있어서 저런 상품들은 조금은 중위험 혹은 고위험 쪽에 속하는 네. 상품들이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달러 자산도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 SC은행도 외화 자산 관리 굉장히 강조하면서 달러 자산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그 시장에 대해서 전망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뭐 요약하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분명히 있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이런 제로 금리가 주는 어떤 자산들의 선별적인 기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얘기 드렸고 저희 홍 박사님 유튜브도 뭐 운영을 하시고 아 이게 홍보 얘기까지 네, 홍보 얘기를 주셔가지고 한번 감사하고요. 안 하고 이렇게 안 나오나요?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나요? 예, 그래서 유튜브 예, 저희 유튜브 예, 그림을 찾다가 네. 좀 딴 그림이 나왔습니다. 죄송하고요. 홍순욱의 경제 강의 노트 꼭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시면 좋고 저도 자주 가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사님한테 저도 묻고 싶은 게 네. 우리 SC은행의 또 전략 이런 부분들 고객들에게 추천하시는 전략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도 SC제일은행 전략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은 지금 현재 이제 디플레 시대의 투자법, 인컴 앤 그로스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 머문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저금리를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가까지 또뭐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리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이자 수익이나 어떤 다른 수단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채권이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채권 자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금리에 순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채권을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인컴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뭐 아시아 채권, EM 채권 이런 쪽에 좀 더 일드가 높은 쪽으로 접근하셨을 때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성장주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이 정체될 때 오히려 성장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성장주의 독주가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저금리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주 또 프리미엄을 확대시켜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식에서는 성장주를 분명히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 주가 많이 반등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차별화가 엄청나게 또 그렇죠.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의 그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선별적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SC제일은행은 이 각 투자 성향별로 고객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이 자산의 비중을 달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중을 저희 투자 전략 그리고 영업점에 계신 RM분들과 함께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디플레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준비한 시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홍춘욱 박사님과 한 약 1시간 동안 거의 많은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웹세미나를 신청해 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자산관리자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컨텐츠로 고객님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웹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